자, 14주차 5강 하겠습니다. 14주차 5강. 자,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자기 자본이 10밖에 없는데 욕심을 부려서 30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고 싶다면 타인 자본을 조달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게 부채 비율이었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2배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체력 또는 능력 이상의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남의 자본을 활용하고 싶어요. 내 힘은 10밖에 없는데 남의 힘을 20만큼만 끌어들인다면 30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가 지렛대를 사용하고 싶죠. 누구나가 더 큰 지렛대를 사용하고 싶어요. 전 100억의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전 10억밖에 없는데 그 90억 원을 타인 자본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를 엄청 큰 지렛대를 활용하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실물자산이라는 자산의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지렛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제 수준에 맞게 10억밖에 없었으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샀으면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밖에 없는데 10억의 자산을 제 돈으로만 사용한다면 취득한다면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지렛대 사용 대가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20억 원의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순간부터 지렛대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으니까 그 지렛대는 사용할 대가를 지불해요. 20억에 3%의 대출 이자를 지불해요. 그렇죠? 1년이면 이자만 하더라도 6천만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왜? 6천만 원의 이자를 지불한다 손 치더라도 가격이 막 1년에 3, 4억을 뛰고 있는데 1년 이자 6천만 원은 그거 별거 아닌 거죠. 최근 1, 2년의 부동산 가격이 증명한다. 그 6천만 원 이자 내면 뭐 하겠어요? 아파트 가격은 1년 동안에 3개월 동안에 막 3억이 올라가 버리는데 그래서 지렛대를 사용한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면 그때 멈추겠죠. 그때는 멈춰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럼 멈출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를 모르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럼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는데 그게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자를 보상하니까 손실이 생긴다. 즉 1년 동안 이자 6천 발생하는데 제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8천이에요. 그렇죠? 그럼 8천 갖고 6천을 하더라도 2천이 남잖아요. 2천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1년 벌어들인 소득이 6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자를 지불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측정해 보자. 그게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측정해 볼까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자 비용 차감 전의 이익이에요. 이자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이에요. 그걸 이자 비용을 나눈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요. 이자 비용과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과의 관계 비율. 그럼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은 무슨 뜻이냐? 지렛대를 대가를 지불하기 전의 이익이에요. 지렛대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에요. 근데 그걸 지렛대를 사용한 대가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간단하죠. 01년도 거 해볼까요? 동일한 문제니까 이거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327페이지를 보고 하셔도 돼요. 자, 이자 비용 차감전 이익은 얼마일까요? 01년도 이자 비용 차감전 이익은 이자 비용 차감 전이익은 얼마죠? 그게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익 요걸 기준으로 삼고요. 법인세 비용 고려하지 않아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익 19만 5,500원인데 얘는 327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은 19만 5,500원인데 얘는 이자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잖아요. 이자 비용 19,5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요 이자 비용 19,500원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은 얼마일까요? 그게 바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 19만 5,500원에다가 19,500원을 더하는 거죠. 그게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이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21만 5천원이 나온대요. 자,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죠. 그래서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이 21만 5천원인데 이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했는데 뭐 빼기 전에? 요거 이자 비용을 빼기 전에 물론 법인세도 차감하기 전인데 이자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그 이익이 21만 5천원인 거죠. 그런데 이자 비용은 19,500원이래요. 이자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은 21만 5천원인데 근데 이자 비용 19,500원밖에 안 되니까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에서 19,500원의 이자 비용을 내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잖아요. 그걸 11배다 이렇게 본다. 11배가 갖는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자 비용 보상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우리가 00년도는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00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얘는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산업평균, 경쟁업체라는 벤치마크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니까 그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두 번째 이자 보상 비율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봐요. 그 문제는 11배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11배가 이자 보상 비율 11 이자 보상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11배가 갖는 의미가 과연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 제가 매출 수익 8만원, 매출원가 6만 9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매출 총이익 11,000원이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이자 비용이 1,000원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세 전 순이익이 10,000원이거든요. 이 상태예요 지금. 자, 이 상태예요. 이때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은 얼마죠? 이자 비용 차감 전의 이익은 얼마죠? 이자 비용을 차감하니 10,000원이잖아요.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을 여기다 하나를 쓸 수 있다면 삽입해서 써보죠.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이 11,0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자 비용 1,000원을 냈더니 그래도 이익인 거죠. 그렇죠? 이때 이자 보상 비율은 몇 배입니까 하면 이때 이자 보상 비율은 11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이니까 11배.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 11배라는 의미는 이 상태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가보죠. 이 기업이 이자 보상 비율이 11배인 기업이 은행에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2만원의 차입금을 쓰고 있어요. 연이자는 5%예요. 그래서 2만원 곱하기 5%가 곧 이자 비용으로 보고된 거죠. 1,000원으로. 이 상태인데 이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요. 그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좀 더 지금 현재 2만원 빌리고 있는데요. 돈을 좀 더 차입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차입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그거 아주 간단해요. 이자 보상 비율을 제가 측정해 볼까요?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은 간단하게 11배잖아요. 은행원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은행원은 요 지금 현재 차입금 있죠? 요거에 11배까지 11배까지는 부채가 가능하대요. 그럼 11배가 얼마죠? 22만 원이잖아요. 지금 22만 원을 차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11배까지 이자 보상 비율 11배의 의미가 그거예요. 지금 차입금의 11배까지 차입을 확장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22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추가로 플러스 20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가능할까요? 그게 11배와는 의미예요. 지금 부채 11배까지 땡길 수 있다. 그게 이자 보상 비율 11배. 왜일까요? 이게 나머지는 동일하다면 22만 원까지 차입이 가능하다면 연 5%면 얼마죠? 11,000원이죠. 그래서 매출 수익 8만 원, 매출원가 6만 9천, 매출 총이익 11,000원이잖아요. 이렇게 11배까지 차입을 확정하면 이자 비용이 얼마죠? 22만 원 곱하기 5%니까 11,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빵원이에요. 즉 이익도 아니고 손실이 아닌, 즉 손실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까지 감당한 이자 비용은 11,0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1,000원인데 그게 감당한 것은 11배인 11,000원까지는 이자 비용을 감내할 수 있다. 손실은 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자 보상 비율 11배의 의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 기업은 8만 원에 매출원가 7만 9천 원, 매출 총이익 1,000원이죠. 근데 거기다 이자 비용 1,000원을 빼니까 당기순이익 빵원이에요. 그럼 이자 비용 차감전 이익은 얼마라고요? 1,000원이잖아요. 그럼 이자 보상 비율은 몇 배죠? 1배죠. 이자 비용 차감전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니까 이건 딱 1이 나오잖아. 1배. 그럼 이자 보상 비율이 1배라는 뜻은 뭐죠? 이걸 보면 되네요.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벌어들인 이익으로 뭐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은행원이 와서 이자 내 하고 이자를 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죠?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은행을 좋은 일 시켰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1배예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이하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번 돈으로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이하라는 얘기는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걸 의미하는. 그래서 그걸 좀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은 시체죠.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이하인 기업들이. 그래서 그걸 이자 보상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싶어요. 자, 수익성 비율로 가서 수익성 비율은 말 그대로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즉 1년 동안의 매출 인해서 획득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측정하는 거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눴다.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래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간의 관계 비율이. 그래 흔히들 새우깡의 매출액 순이익률, 양파깡의 매출액 순이익률, 바나나킥의 매출액 순이익률을 별도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럼 기업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1,000원짜리 새우깡을 하나 팔아서 얼마 이익이 생겼을까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1,000원짜리 새우깡을 팔아서 24원을 벌었다. 그러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24%인 거예요. 양파깡은 1,000원짜리 양파깡을 팔아서 19원을 챙겼다. 그러면 양파깡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19%인 거죠. 바나나킥은 1,000원짜리 바나나킥을 팔아서 8원을 거뒀다. 그렇게 따진다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1,000원짜리 팔아서 24원 남았으면 매출액 순이익은 2.4%네요. 24%가 아니고. 그렇죠? 양파깡은 19원 1.9%고 1,000원짜리 팔아서 8원 남았다면 매출액 순이익 0.8%죠. 그렇죠? 그렇게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뭐 얘는 공장을 폐쇄하고 얘는 조금 공장을 줄이고 새우깡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죠. 그게 매출액 순이익률의 개념이에요. 1,000원짜리 팔아서 얼마 남겼을까? 그래서 공식을 보면 뭐 여전히 327페이지에 머무르셔도 돼요. 어차피 동일한 문제예요. 당기순이익은 16만원으로 고쳤죠. 16만원 나누기 140만원 하시면 돼요. 곱하기 100을 하면 11.42%. 그래서 11.42%. 002년도는 자료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 예제에서. 그러면 산업평균과 경쟁업체랑 비교하니 매출액 순이익은 높은 수준이니까 굿 G점수를 제가 부여할 수. 고객 수익성 분석 비율의 첫 번째 매출액 순이익. 그래서 우리나라 매출액 순이익률 평균치는 3%밖에 안 돼요. 그게 뭘까요? 1,000원짜리 새우깡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을까요? 30원. 30원.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1,000원짜리 새우깡을 팔아서 30원 정도 남기는 게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한 10%, 네이버는 한 6%, W게임즈는 21%. 아주 높은 기업들을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KTNG는 뭐 한 20%. 근데 평균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우리나라는 한 3%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수익성 비율의 두 번째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래요. 그러니까 조달된 자기자본으로 획득한 당기순이익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ROE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Return on Assets, Equity다. Return on Equity다. 얘가 return이고 얘가 on이고 얘가 equity거든요. 자본. 그러니까 내가 투입된 자본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지? 그게 ROE예요. 근데 밑에다가 매출액을 쓰면 1년 동안 매출한 것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지? 그게 매출액 순이익률이고 내가 투입된 자기자본 대비 이익은 얼마가 발생한 거지? 그게 ROE죠. ROE. 그래서 ROE는 상당히 중요해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 따먹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주식을 투자했는데 얼마 따먹었지?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투하된 자본 대비 내가 따먹은 당기순이익 그 비율이 중요하죠. 그게 ROE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다 평균자를 쓴다는 이유는 당기순이익이 기간의 개념이니까 자기 자본도 기간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초 자기 자본과 기말 자기 자본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예요. 그게 평균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당기순이익과 투입된 자기 자본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자본만 비교할 수는 없는 게 얘는 기간의 개념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의 개념이고 얘는 12월 30일 시점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확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01년도 거 볼까요? 01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죠? 당기순이익은 16만원이고 16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 자기자본 얼마입니까? 59만원. 기말 자기자본 66만 500원 더하면 돼요. 그걸 2로 나누면 되죠. 저렇게 나누면 그럼 25.58%다 이렇게 구하고 따라서 ROE는 25.58%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작년 건 구할 수 없어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에 대한 그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죠. 사실은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ROE는요 한 10%가 넘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에요. 우량한 기업이에요. ROE가 25%막 이렇게 나오는 기업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서 한 손가락 5가지에 꼽힐 것 같아요. ROE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 그게 10%가 넘으면
우리가 아주 좋은 우량 기업이라고 판단한대요. ROE는 10%다. 이제 뭐 25.58%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알아볼 비율이 재고산 회전율인데, 그 회전율은 뭐 우리 했던 그림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재고자산이잖아요. 뭐 식당을 예를 들면 쉬워요. 식당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들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럼 재고자산이 신선해야지 잘 팔리겠죠. 근데 신선하기 위해선 회전이 잘 돼야 되죠. 손님이 오고 손님이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해야지 아주 신선한 재료를 쓸 수 있지. 하루에 손님이 한 명밖에 없다, 회전율이 높지 않다 그러면 오전에 만든 음식을 갖다가 오후에 팔게 되잖아요. 신선도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이 집은, 이 음식점은 뭐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회전율이 높아야 된다 그 뜻이. 아주 높아야, 회전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게 효율성 분석 비율 중에서, 효율성은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측정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을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치가 재고자산 회전율이에요. 구하는 공식은 간단해요. 회전율은 매출액 대비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이렇게 측정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평균자를 집어넣은 건 마찬가지로 ROE랑 동일하게 매출액은 기간의 개념이고 재고자산은 시점의 개념이니까 요 시점, 기말의 시점의 개념과 기간의 개념을 대응시키는 건 대응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도 재고자산도 기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초와 기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그게 이제 기간의 개념으로 환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인데, 회전율은 언제나 매출액으로 구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랬어요. 아니야, 매출 원가랑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 재고자산이 원가의 개념이니까 원가로 대응시켜야 된다. 재고자산이 원가의 개념인데 매가로 대응시키는 것보다는 얘가 좀 더 의미 있는 회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매출 원가로 나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는 1,000원이고 재고자산 100원이다 라고 친다면 이렇게 나눠버리면 10회전한 거죠. 근데 10회전이 우리한테 주는 감동은 없거든요. 재고자산이 10번 돌았어? 재고자산이 1년에 10번 회전했어? 그건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합니다가 360으로 나눠버렸거든요. 그랬더니 36.5일이 나온다면 이 36.5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걔가 평균 보유 기간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취득하고 재고자산을 팔 때까지 창고에 머문 기간이 36.5일이라는 거죠. 그 재고자산 보유기간은 어떤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장이 짧은 게 좋죠. 이론적으로는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하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는 오늘 재고자산이 입고됐는데 내일 판 거죠. 그게 회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한번 구해볼까요? 자, 01년도 327페이지에 여전히 머무르셔도 돼요. 01년도 매출원가는 100만원이죠. 100만원. 그리고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에는 6만원, 기말에는 10만원이니 더하면 16만원이고 이를 2로 나눠버리니까 8만원이, 평균 재고자산 8만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12.5회전 의미 없다 보고 365로 나누면 29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까지 평균 29일이 걸렸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산업평균은 8.8회전, 경쟁업체는 7.7회전 했는데 우리 기업은 12.5회전이나 회전이 빨랐어요. 많이 회전한 거죠.
회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야지 보유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평균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29일인 거죠. 전년치? 전년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전년도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아주 높다. 보유일수는 짧다. 그래서 29일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래서 효율성 분석 비율 첫 번째인 재고자산 회전율은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재고자산도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채무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좀 얌체 같지만 줄 돈은 어떻게? 천천히 주는, 늦게 주는 거죠. 내가 내일 줄게 늦게 주는 거예요. 받을 돈은 빨리 받는 거예요. 바로 받아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할 때는, 그죠?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할 때는 그거 받을 돈이죠. 그 짧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건 팔고 야 내일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사야지 줄 돈이 생기니까 물건을 살 때는 오늘 외상으로 사고 야 10년 있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좀 얌체 같지만 물건을 살 땐, 물건을 외상으로 사면 줄 돈이 생기죠. 100원어치 물건을 사고 야 내가 1년 있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상으로 살 때는 받을 돈? 이건 물건을 파는 거죠. 물건을 팔고는 받을 돈이 생기니까 그건 내일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년과 하루 차이가 364일이잖아요. 364일 동안 이 현금을 활용할 수 있겠죠. 미리 받고 100원은 364일 동안 보유하고 이따가 100원을 줄 테니까 아주 효율적인 채권 채무 관리다. 그래서 그 채권 중에 하나인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측정한다. 쉽게 얘기하면 매출 채권은 빨리빨리 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매출 채권은 빨리 받는 거예요. 이 반에서 매입 채무는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매입 채무는 늦게 주는 거죠. 그게 효율적인 채권 채무 관리니까. 그래서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누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매출 채권이 매가니까 매가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가니까 매가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써먹는 거죠. 얘는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으로 나눈다. 하지만 재고자산인 경우는 매출 원가로 나눈다. 그래서 매출액 1,800원이고 매출 채권이 300원이야. 이게 평균치가 300원이라면 6회전 한 거죠. 매출 채권이 6회전 했다. 뭔 뜻이냐? 36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61일이 나오죠. 61일을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에요. 즉 오늘 물건을 팔고 61일 만에 현금화 시켰다. 오늘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그 100원에 대한 돈은 61일 있다가 평균적으로 회수했다. 그렇죠? 61일 있다가 한 2개월 걸렸다 이 얘기네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2개월 걸렸다. 그래서 회전율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6회전. 이게 회전율이 높아지면 평균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공식에 따라서 분모가 증가되면 전체적으로 낮아지니까. 그걸 계산하면 01년도 거 계산해 볼까요? 01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죠? 140만 원이고 평균 매출 채권 얼마죠? 19만 8천 원에다가 23만 7천 원을 더하는 거죠. 그 금액을 2로 나눈 거니까 얘죠. 그래서 140만 원 나누기 21만 7,500원 계산하면 6.43 회전했다. 1년 동안에 365일 동안에 그럼 365 나누기 6.43 회전하면 57일이 걸리죠. 평균 매출 채권을 외상으로 팔고 그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57일 걸렸다 이런 얘기죠. 뒤에는 어떨까요? 자산에 대한 회전율은 높은 게 좋아요. 부채에 대한 회전율은 낮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산업평균이나 경쟁업체랑 비교해서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자산에 대한 회전율이. 그럼 좋은 점수는 줄 수 없죠. 그래서 배드 점수를 주겠다 이런 뜻이죠. 물론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매입 채무 회전율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매입 채무 회전율도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듯 싶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